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가 위험 수위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관련 범죄가 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한인회와 한인단체들이 최근 급증하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4차 유행에 진입했다고 재차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받은 인구가 40%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시내 교량과 터널 통행료가 일제히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한 60대 남성이 40여 년 전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자의 투표권 제한 위법 논란이 경계를 넘어 스포츠 및 경제 계로까지 확산해 비판 대열에 합세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이용자 5억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공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위험 수위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급증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8 한국의 평창에서 열린 겨울올림픽 스노우보드 금메달리스트인 한국계 선수 클로이 김도 매일매일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해 주요 16개 도시에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전년보다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욕과 보스턴 등에서는 증오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는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는 35건이 NYPD에 신고됐는데 뉴욕타임즈는 증오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 전역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10건 이상의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발생했으며 나이, 지역, 소득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계된 범죄 중 절반은 범행 과정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라, 너는 바이러스라는 등 아시아계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 외에도 아시아계 소유의 주택이나 사업장에 인종차별적인 낙서를 남겨놓는 범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 쿵플루 등으로 부르면서 증오범죄를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스노우보드 금메달리스트 클로이 김 선수는 미국 스포츠 매체인 ESP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종 혐오성 범죄를 매일 당한다고 고백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클로이 킴은 13살 때 콜로라도주 에스펀에서 열린 엑스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때부터 중국으로 돌아가라, 백인 소녀들로부터 메달을 빼앗는 것을 그만두라는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내 SNS 계정에 하루에 수십 개의 혐오 메시지가 도착한다며 증오성 공격을 막기 위해 집을 나설 때는 항상 최루액 분사기와 호신용 무기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인종차별적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그들은 내가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내가 이룩한 것들을 무시했다며 당시에는 아시아인이라는 게 부끄럽고 싫었지만 이런 감정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고 지금은 아시아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한인단체들이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최근 증가하는 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과 관련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태스크포스 협의회는 뉴욕 한인회, 뉴욕 한인교회협의회, 동북부 한인연합회,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퀸즈 YWCA, 뉴욕 한인변호사협회 등 한인단체 대표 약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주요 협의 내용은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현재의 각 단체들이 접수한 피해 상황 파악과 어떤 대응들이 있었는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각 단체들의 각자 대응보다 오늘 의견을 취합하고 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에 단기적 해결 방안과 장기적 해결 방안 등을 협의하자고 전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롱텀 플랜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미드텀 플랜도 있고 아주 숏텀 플랜도 있습니다. 이 우리 활동을 갖다가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대응 매뉴얼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참석한 다른 단체장들은 매뉴얼 배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촉판을 2,000부를 찍어서 그걸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하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좋아서 또 2,000부를 또 찍었거든요. 또 KCS에서 활용 중인 앱에 대한 활용 방안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프로텍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위험을 받고 있겠다, 받을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요거를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소리가 나는 이거를 저희가 지금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각 단체장들은 아시안 혐오 범죄가 과거에서부터 발생해 왔으며 최근 급증하고 또 이슈화가 되었다는 데 공감하고 혐오 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신고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0일 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은 최근 가해자들 중 흑인들이 많음을 강조하고 흑인 단체와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연대에 앞서 흑인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어려운 가정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타민족, 그러니까 소수민족 자녀분들에게 10명이든지 15명이든지 이렇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싶다. 한편 자리에 함께한 장원삼 뉴욕 총영사는 이번 증오범죄 증가에 대해 단순히 위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증오범죄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이를 통해 1.5세대, 2세 한인들이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을 돕는데 역시 우리가 다 같이 연대해서 도울 것이고, 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미드텀하고 롱텀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의 활동은 여러 단체들이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의논을 한 후에 저희가 이런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오늘 회의에서 각 단체장들은 한인들의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 홍보,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 매뉴얼 배포와 피해 시 적극적인 신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는 태스크포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해 각 단체별 활동 상황을 체크하고 함께 동참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30대에서 50대 사이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감염병 연구정책소의 마이클 오스터홈 소장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미시간주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8,400명에 달한 점을 거론하며 중서부를 중심으로 지금 4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담당 인수위원회 고문으로도 참여했던 오스터홈 소장은 중증 환자, 중환자실을 비롯한 입원 환자, 특히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30대에서 50대 사이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스터홈 소장은 영국발 변이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훨씬 더 강한 전염력을 보여 현재 아이들의 감염률이 어른과 같은 수준이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으로 2, 3개월이 4차 유행 확산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다만 미 전역에서 백신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난 대유행 때보다 창궐이 덜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지난주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뉴욕, 미시간, 플로리다, 텍사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등 2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체 평균으로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약 6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 중인 신속한 백신 공급 계획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결국 4차 대유행의 문턱에 다다르면서 코로나19 통제가 결국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4차 대유행의 주요 변수로는 백신 보급이라며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 더 많은 인구가 중증을 예방하게 됨으로써 이전만큼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24시간 동안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은 408만 회분으로 신기록을 세웠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평균 백신 접종량도 처음으로 300만 회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가 400만 회분을 기록하면서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미국 인구가 40%를 넘어섰습니다. 또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1억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거의 미국 인구 3명 중 1명꼴입니다. 미국 성인 약 40%인 1억 6천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18.5%인 6,100만 명은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선 1억 6,505만 3,746회분의 백신이 투여됐습니다. 이는 공급된 2억 789만 1,295회분의 약 79%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난 24시간 동안 340만 회분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10만 회분을 투여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지난 3일 24시간 동안 코로나19 백신을 400만 회분 이상 접종했는데 하루 신규 접종 건수로는 최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백신 접종에 돌입한 지난해 12월만 해도 현재 접종 속도로는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10년이 걸린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1월 중순 80만 회에 그쳤던 하루 평균 접종 횟수는 3월 초 200만 회로 늘었습니다. 현재는 하루 평균 300만 명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3명 중 1명꼴입니다. CDC 연령대별 통계에 따르면 18세와 65세 이상 인구에서 백신 1회차 접종 인구 비율은 각각 40%와 75%에 육박합니다.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낮은 위험성을 감수하고 국내와 해외여행을 해도 된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으며 보건당국은 백신 비접종 인구에 대해서는 여행 자제 권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내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연령층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욕 시내 교량과 터널 통행료가 일제히 인상됩니다. 또 이지패스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이지패스 요금보다 많은 새로운 요금이 부과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로버트 케네디 브리지, 브롱스 와이스턴 브리지, 트록스넥, 베라자노 네로스 브리지, 퀸즈 미드타운 터널 등의 통행료가 이지패스 부착 차량의 경우 기존 $6 12센트에서 $6 55센트로 인상됩니다. 또 이지패스 미부착 차량은 현행 $9 50센트에서 $10 17센트로 오릅니다. 헨리 허드슨 브리지의 경우 이지패스 부착 차량은 기존 $2 80센트에서 20센트가 오른 $3가 부과되며 이지패스 미부착 차량에는 기존 $7보다 50센트가 인상된 $7 50센트가 부과됩니다. 크로스베이 앤 마린 파크웨이 브리지도 이지패스 부착 차량은 현행 $2 29센트에서 $2 45센트로, 이지패스 미부착 차량은 기존 $4 75센트에서 $5 9센트로 인상됩니다. 이 밖에도 베라자노 네로스 브리지를 이용하는 스테튼 아일랜드 거주민에 적용되는 지역 주민 할인 통행료는 $2 75센트에서 $2 95센트로 인상되며 스테튼 아일랜드 카풀 프로그램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MTA는 또 이번 인상안에서 미드티어라는 요금 체계를 새롭게 신설하고 이지패스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이지패스 요금보다는 많고 이지패스 미부착 차량보다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TA는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올해 6,20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하고 연간 1억 1,6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퀸즈에 사는 60대 남성이 40여 년 전 임신한 1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경찰은 뉴욕시 오존파크에 사는 63세 루이스 시에라 씨를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시에라는 1976년 뉴저지주 저지시티에 사는 15세 여자친구인 에블린 콜론을 총으로 쏴 살해한 후 시체를 토막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콜론은 당시 임신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콜론은 1976년 남자친구 시에라와 함께 저지시티에서 동거하다 실종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경찰은 펜실베니아주 리하이 강변에서 한 여성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2개의 여행 가방에 들어있는 사체는 태아와 함께 토막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이 사체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DNA 검사 등 과학적 수사 기술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녀의 유해는 연고자가 없는 베스도라는 이름으로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로부터 40여 년 후인 2017년,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녀의 유골에서 채취한 DNA 검사를 통해 펜실베니아 강변서 발견된 여성의 DNA가 1976년 실종된 콜론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어 경찰은 당시 콜론과 동거했던 남자친구 시에라를 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 기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지아발 투표권 제한 입법 논란이 정계를 넘어 스포츠와 경제계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MLB가 조지아주의 투표권 제한 입법에 반발해 올스타전 개최지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200개 기업도 비판 성명을 내놓아 투표권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93개 이상의 기업들이 지난 2일 정치권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P, 트위터, 에스티로더, 언더아머 등 미국 기업들은 성명에서 미 전역의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수백 개의 법안이 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들은 정파를 초월해 모든 미국인 유권자가 쉽고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민주주의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최근 공화당 주도로 주의회에서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 시 신분 증명 강화, 부재자 투표 신청 기한 단축 등을 담은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투표를 하려고 줄을 선 이들에게 음식과 물을 나눠주면 처벌하는 조항도 들어가 법안 통과 후 투표권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를 어렵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흑인,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의 투표율을 낮추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자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에 반발해 올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열기로 한 올스타전과 신인 드래프트를 취소하고 개최지를 다시 정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또 조지아에 본사가 있는 코카콜라와 델타항공도 소비자들의 여론을 고려해 투표권 제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200개 기업이 공동성명을 내고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 단체나 유권자 단체들은 기업이 정치인들에게 투표권 제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투표권을 제한하는 정치 세력을 상대로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권 제한법은 지난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데 따른 공화당 측의 대응 일환으로 현재 조지아주뿐 아니라 다른 주 의회들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대 브레넨 정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47개 주 의회에서 361개의 선거 제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화당의 주도로 조지아 등 4개 주에서는 5개 법률이 주지사 서명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프로야구 조치에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이콧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공화당 의원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트윗을 통해 메이저리그의 독과점 금지 예외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도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조지아주의 투표권 제한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메이저리그의 결정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 1일 ESPN과의 인터뷰에서 조지아주의 투표권 제한을 맹비난하며 올스타전 개최지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이용자 5억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페이스북 이용자 5억 3,3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한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무료로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전 세계 106개 국가의 페이스북 이용자의 것으로 여기에는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 주소, 성별 등이 포함됐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유출된 개인정보 중 일부를 페이스북 이용자 전화번호와 맞춰보는 식으로 검증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이버 범죄 정보업체 허드슨록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앨런 겔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올해 1월부터 해커들 사이에서 돌던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들과 똑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성명에서 이 데이터가 아주 오래된 것이라면서 2019년 8월 수정한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겔 CTO는 몇 년 된 데이터라고 해도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 행세를 하거나 로그인 정보를 빼돌리려는 사이버 범죄자에게는 유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겔 CTO가 올해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 판매 사이트의 캡처 화면을 보면 이집트 사용자 4,400만여 명, 이탈리아 3,500만 명, 미국 3,200만 명, 프랑스 2천만 명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당시 한국 페이스북 사용자 12만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고 이 사이트에 게시됐습니다. 겔 CTO는 많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전화번호 같은 사적 정보가 담긴 이 정도 크기의 데이터베이스는 분명히 나쁜 이들이 사회공학적 공격이나 해킹 시도를 하는데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에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영국 정치 컨설팅 업체가 정치 광고를 위해 페이스북 이용자 8천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가 뒤늦게 드러나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 입국자 중에 백신도 맞고 무증상이며 음성 확인서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인력 낭비와 자원 낭비라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2,333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청원글에는 많은 해외 동포들이 무조건적인 자가격리 조치 때문에 한국 방문을 어렵게 여기고 있다며 인천공항 방역검사관에게 자가격리에 대한 판단의 재량권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일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은 다소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여행을 해도 된다며 여행 목적지 국가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한 해외 여행 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여행 전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하거나 여행 후에 격리를 할 필요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CDC는 코로나19 백신 마지막 접종분을 맞은 지 2주가 지난 사람이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국제선 탑승 전 검사를 통해 음성 결과를 받고 귀국 후에도 3일에서 5일 사이에 또 한 번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텍사스주 제6선거구 하원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선 한국계 정치인 세리 김이 혐오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31일 공화당이 주최한 정치 토론회에 참석한 세리 김은 중국계 이민자를 암시하며 나는 그들이 미국에 있지 않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기도 했다며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발언 말미에 자신이 한국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파장이 계속되자 한국계, 여성, 공화당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세리 김을 지지했던 현역 의원들도 발빠르게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인 영김과 미셸 박스틸 의원은 중국계 이민자 폄하 발언을 한 세리 김 의원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지지 입장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계 이민자가 아니라 중국 정부를 향한 언급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리 김 후보는 아시아계 미국인 대상 증오에 맞서기 위해 진보적 언론이 기울이는 노력의 일환이 아시아인이자 이민자인 나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라는 데 충격을 받았다며 나는 억압적인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주 의회와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가 2021년, 2022년 주 예산안에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서류 미비자와 전과자를 지원하기 위한 21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일명 제외된 근로자를 위한 기금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조성되면 뉴욕주에서 약 27만 5천여 명의 서류 미비자와 전과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혜자는 2020년 3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실업수당 명목으로 600달러를 소급 적용받게 되며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6일까지 매주 300달러를 지원받는 등 개인당 최대 28,6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민자 옹호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민자 단체들은 더 많은 서류 미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35억 달러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은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로 사망한 뉴욕주 내 가정에 최대 9,000달러까지 지원되는 장례비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이 운영하는 장례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1월 20일부터 뉴욕에서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뉴욕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장례식당 최대 9,000달러, 신청인당 최대 35,5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사망 증명서와 장례 비용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을 구비한 뒤 연방재난관리청 핫라인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당초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번 장례비 지원 기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최대 5만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